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통일사상 제9장 인식론 7번째 시간으로서 원의식과 원의식상 및 범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맨 먼저 원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원리 강론에서 피조물은 원리 자체의 주관성 또는 자율성에 의해 성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관성이나 자율성은 생명력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생물체의 세포나 조직에 들어있는 잠재의식을 말하며, 잠재하고 있는 감지력, 각지력이라든지 또 합목적적인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란 감지성, 각지성, 한목적성을 지닌 잠재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지성이란 사물에 관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각지성은 알고 있는 상태를 지속하는 능력을 말하며, 한목적성은 일정한 목적을 지니면서 그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의식이란 근본이 되는 의식이라는 뜻으로서 그것은 세포나 조직 속에 들어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마음의 기능이라는 점에서 볼 때 원의식은 저차원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세포 속에 들어간 저차원의 우주신 또는 저차원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의식은 동시에 또 생명입니다. 우주의식이 세포나 조직에 들어가서 개별화된 것이 원의식이며 생명입니다. 즉 세포나 조직 속에 들어온 우주의식입니다. 마치 전파가 라디오에 들어가서 음성을 내는 것처럼 우주의식이 세포나 조직 속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원의식이란 생명이며 그것은 감지성, 각지성, 한목적성을 가진 잠재의식입니다. 통일사상에 의하면 하나님은 로고스로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생물의 각 개체의 계대를 위하여 각 번식에 의한 종족 보존을 위해서 그 개체에 고유한 모든 정보, 즉 로고스를 물질적 형태의 기록으로 세포 속에 봉입해 두었다고 합니다. 두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암호가 바로 DNA의 유전 정보로서 아데닌,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이라는 네 종류의 감기의 일정한 배열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흙으로 세포를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세포는 산세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포에 불어넣어진 우주의식이 원의식이며 생명입니다. 우주의식이 세포 조직 속에 들어감으로써 흡입됨으로써 이 생물체는 살아있는 개체가 된 것입니다. 원의식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원의식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원의식의 기능은 다양합니다. 즉 유전 정보의 해독과 정보의 지시사항의 수행 그리고 정보의 전달 등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식이 먼저 세포에 섬에 들어가서 원의식이 되면 먼저 거기에 들어있는 DNA 유전 정보를 해독합니다. 그리고 원의식은 그 정보의 지시에 따라 세포나 조직을 활동시킵니다. 그리고 또 생체의 성장에 따라 세포 조직의 증대, 신기관의 형성과 성장, 각 세포 간의 조직 간의 세포 간이라든지 조직 간의 상호 관계 형성 등을 실현하는 기능을 발휘합니다. 한편으로 필요에 따라서 각 세포나 조직에 새로이 발생하는 정보를 말초신경을 통하여 중추신경에 전달하고 그 중추신경은 다시 말초신경을 통하여 세포나 조직에 새로운 지령을 내리는데 이때 그 정보를 역시 원의식이 전달합니다. 이와 같이 세포나 조직과 중추의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는 전달자 역할도 원의식이 맡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원의식의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모두 원의식의 감지성이나 각지성, 한목적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원의식이 이와 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동안에 원영상이나 관계상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의식 상의 형성을 보면 생물체 속의 잠재의식, 즉
원어식은 감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어식은 직감적으로 세포나 조직의 구조, 성분, 특성 등을 감지합니다. 더욱이 세포나 조직의 상태 변화까지도 원어식은 감지하게 됩니다. 그때 원어식이 감지한 내용, 즉 원어식에 반영된 영상이 원영상입니다. 원어식에 원영상이 생긴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물체가 거울에 비치는 것 또는 필름의 노출에 의해 물체가 그 필름에 비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어식은 또 각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감지한 상태를 지속하는 것, 즉 영상을 파악하는 것이어서 이 파악성이라고도 합니다. 파지성이라고 하죠. 파악성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 등 체내의 제요소는 각각 개성진리체 및 연체로서 내적 또는 외적인 수작용을 함으로써 존재하고 작용하며 성장합니다. 예컨대 어떤 하나의 세포의 경우 그 세포 내의 여러가지 요소, 즉 핵과 세포질 간에 벌어지는 수작용이 내적 수작용이며 그 세포와 타 세포와의 사이에 벌어지는 수작용이 외적 수작용입니다. 그때 이 수소의 관계가 성립하는데 필요한 여러 조건을 관계 형식이라고 하며 만물은 예외 없이 그러한 조건을 갖춘 상황 하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 형식은 존재 형식이라고 또 합니다. 이 존재 형식이라고 하는 존재 형식은 만물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짜여지게 되는 틀이기도 합니다. 이 존재 형식이 원어식에 반영되어서 이루어진 영상을 관계상 또는 형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식은 이와 같이 원영상과 관계상을 지니고 있는데 원영상과 관계상을 합친 것을 원의식상이라고 합니다. 사유형식의 형성을 보면 사유형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같이 인식 주체가 즉 인간이 갖고 있는 내용에는 물질적 내용과 심정적 내용이 있는데 물질적 내용과 심적 내용이 있긴 있는데 이 물질적 내용은 대상의 속성과 같은 것이고 심적 내용은 원영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질적 내용이 심적 내용의 대응원이 되는 것입니다. 대응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응원이란 1대1의 대응 관계에 있는 두 요소 중 원인적 관계에 있는 요소를 말합니다. 예컨대 물체와 그림자와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물체가 움직이면 그림자도 그에 따라 움직이고 물체가 정지하면 그림자도 정지합니다. 이때 물체는 그림자의 대응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관계에 있어서 몸이 건강할 때 마음이 건강해지고 몸이 약할 때 마음도 약해진다고 하면 이때 몸은 마음의 대응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식의 주체가 지닌 물질 형식, 즉 형상적 형식과 심적 형식, 심적 형식이라는 건 성상적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있어서 물질적 형식이 심적 형식의 대응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질적 형식이란 바로 대상의 존재 형식이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같이 인간의 몸은 만물의 종합 실제상이기 때문에 만물의 속성 그대로가 몸의 속성이 되고 몸의 속성이 원어식에 반영이 되어서 원영상, 즉 심적 내용이 되듯이 만물의 존재 형식도 그대로가 몸의 존재 형식이 되고 그것이 그대로 원어식에 반영되어서 심적 형식, 즉 관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적 형식이란 바로 사유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유 형식의 뿌리는 존재 형식입니다. 따라서 존재 형식은 사유 형식의 대응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포나 조직에 있어서의 관계 형식을, 즉 존재 형식이 원어식에 반영이 되어서 관계상이 되는데 이 원어식의 관계상은 일종의 정보가 되어서 대뇌의 중추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수많은 관계상은 말초신경을 지나서 하위 중추를 거친 다음 대뇌의 상위 중추에 모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관계상들이 정리되고 분류되면서 사유 형식이 확정되어 피질 중추에 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외계의 존재 형식에 대응하는 심적 형식으로서의 사유 형식이 심리 속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사유 형식이 인간이 사고할 때 그 사고가 알아야 하는 틀이 됩니다. 즉 인간의 사고는 사유 형식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사유 형식이 사고를 규정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유 형식은 가장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기본 개념을 의미하는
범주, 즉 카테고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존재 형식과 사유 형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일사상에서의 사유 형식과 대응원이 존재 형식이므로 사유 형식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존재 형식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개체와 개체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때의 형식, 즉 관계 형식이 곧 존재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통일사상에서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존재 형식으로서 다음의 10가지가 있습니다. 존재와 힘의 관계입니다. 모든 개체가 존재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힘이 작용합니다. 존재를 떠난 힘은 없고 힘을 떠난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원력이 만물에 작용하여 만물을 존재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상과 형상의 관계입니다. 모든 개체는 내적인 유형의 기능적 요소와 외적 유형의 질량, 구조, 형태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성과 음성의 관계로 놓여 있습니다. 모든 개체는 성상과 형상의 속성으로서 양성과 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양성과 음성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언제나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량의 조화에 의해서 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입니다. 모든 개체는 그 자체 내의 상대적 요소 사이에 또는 그 개체와 다른 요소와 개체 사이에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맺고 수수작용을 하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위치와 정착을 보면 모든 개체는 일정한 위치에 정착한 후에 존재합니다. 즉, 각 위치에는 거기에 적합한 개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변과 변화의 관계도 있습니다. 모든 개체는 반드시 변하는 면과 변하지 않는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모두 자동적 사유기제와 발전적 사유기제의 통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존재 형식에도 불변과 변화가 작용하고 또 사유 형식에도 불변과 변화가 작용을 하는 이 두 작용이 서로 통일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작용과 존재 형식에서의 작용과 결과는 모든 개체에 있어서 주체와 대상의 상대적 요소가 수수작용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즉 수수작용에 의해 합성체를 이루거나 신생체가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보면 모든 개체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시공간적 존재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사위기대, 즉 공간적 기대를 형성하면서 정분합작용, 즉 시간적 작용을 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수와 원칙에 있어서는 모든 개체는 수적 존재인 동시에 법칙적 존재입니다. 즉 수는 반드시 법칙 또는 원칙과 일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한과 무한의 관계입니다. 모든 개체는 유한적이면서 무한성을 동시에 지니는 것입니다. 이상은 통일원리의 사위기제, 수수작용, 정분합작용을 기반으로 하여 세워진 가장 기본적인 존재 형식입니다. 이것은 인식의 대상이 만물의 존재의식인 동시에 존재 형식인 동시에 인식의 주체인 인간 육신의 구성 요소의 존재 형식입니다. 이들 존재 형식에 대응하는 심적인 형태가 사유 형식입니다. 즉 존재와 힘,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 주체와 대상, 위치와 정착, 불변과 변화, 작용과 결과, 시간과 공간, 수와 원칙, 유한과 무한 등이 그대로 사유 형식이 됩니다. 존재 형식은 물질적인 관계 형식이며 사유 형식은 관념의 관계 형식으로서 기본적 개념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존재 형식이나 사유 형식은 더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열거한 것은 통일사상에서 본 가장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칸트가 주장한 것 같이 사유 형식이 존재와 무관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마르크스주의가 주장한 것 같이 외계의 실제 형식이 반영되어 사유 형식이 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인간 자신은 원래부터 외계의 존재 형식에 대응하는 사유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간 자신은 원래부터 시간성과 공간성을 갖춘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사유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원래부터 주체성과 대상성을 갖춘 존재이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의 사유 형식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0개의 존재 형식에 정확히 대응하는 사유 형식이 인간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인식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